12년 동안 매달 수억 원씩 보내면서 정작 고향 집에 얼굴 한번 안 비춘 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화려한 서울 아파트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차가운 진열장이었다지 뭐예요. 남편인 줄 알았던 재벌가 남자는 딸아이를 아내가 아니라 자기 체면을 세워줄 완벽한 인형으로 쓰려고 거액을 주고 사온 거였고, 그 넓은 집 냉장고엔 물 한 병 말고는 사람 사는 흔적조차 없었대요. 엄마 병원비 갚겠다고 자기 청춘을 통째로 팔아넘긴 그 기막힌 계약서를 어미가 직접 발견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 좀 들어봐요. 영숙은 손에 쥐인 낡은 쪽지가 땀에 젖어 흐물거릴 때까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우뚝 솟은 건물은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는 평생 가도 볼 수 없는 하늘을 찌를 듯한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햇빛을 반사하는 차가운 통유리 외벽은 마치 영숙의 남루한 옷차림을 거부하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12년, 그녀의 외동딸 지은이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하겠다며 도망치듯 서울로,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난다고 했던 날로부터 꼬박 12년이 흘렀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지은은 단 한 번도 고향집에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면 3억 5천만 원이라는 영숙이 평생 바다에서 물질을 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돈이 정확하게 통장에 꽂혔다. 주변 이웃들은 딸이 재벌계 시집가서 팔자가 피었다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영숙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다. 돈만 오고 사람은 오지 않는 삶, 화면 너머로 가끔 마주하는 딸의 미소는 지나치게 완벽해서 오히려 슬퍼 보였다. 올해는 기필코 딸이 사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 영숙이었다. 딸이 보낸 우편물 봉투에서 간신히 찾아낸 주소 하나만 믿고 무작정 상경한 길이었다. 영숙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화려한 대리석이 깔린 1층 로비로 들어서자 제복을 각자 펴 입은 보안 요원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영숙의 낡은 보풀이 일어난 카디건과 시장에서 산 굽 낮은 신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곳은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입니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정중함을 가장하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명백한 멸시가 깔려 있었다. 영숙은 움츠러드는 어깨를 애써 펴며 딸의 이름과 호수를 댔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인터폰을 몇 번 누르더니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방문 예약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축객령을 내렸다. 영숙이 물러서지 않고 사정하려던 찰나 로비 안쪽에서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다. 날카로운 눈매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의 남자 지안이었다. 지안은 영숙의 얼굴을 잠시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짧게 끄덕이며 자신이 안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숙은 지안의 뒷모습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60층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동안 밀폐된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안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내려가 버렸다. 무거운 현관문이 매끄럽게 밀려나며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영숙의 얼굴을 덮쳤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에 들어온 풍경은 지난 12년간 상상해왔던 따뜻하고 호화로운 신혼집의 모습이 아니었다. 넓은 거실은 병원의 무균실처럼 소름 끼치도록 깨끗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탁자가 줄지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단 한 줌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렇게나 벗어둔 남편의 슬리퍼도 부부가 함께 찍은 흔한 가족사진 액자 하나도 없었다. 공기 중에는 생활의 냄새 대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차갑고 인위적인 디퓨저 향만이 맴돌고 있었다. 지은아, 엄마 왔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지만 거대한 집안은 메아리조차 삼켜버린 듯 적막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여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요리하기를 유난히 좋아하던 지은이었다. 그러나 최고급 수익 가전으로 채워진 주방은 단 한 번도 불을 켜지 않은 것처럼 차가웠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거대한 냉장고 안에는 생수 몇 병과 바싹 말라비틀어진 과일 몇 조각,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인스턴트 용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전시용 공간에 불과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을 견디며 영숙은 안방으로 보이는 방문을 밀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는 부부가 쓰는 넓은 크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혼자 자는 좁은 1인용 침대였다. 침구는 방금 다림질을 마친 것처럼 구김살 하나 없이 빳빳했다. 영숙은 숨을 헐떡이며 옷장 문을 열어젖혔다. 수십 벌의 화려한 명품 여성복이 색깔별로 정갈하게 걸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남자의 옷이나 넥타이는 단 한 벌도 보이지 않았다. 지은의 남편이라는 재민의 흔적은 이 거대한 집안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대체 내 딸은 지난 12년 동안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그녀는 비틀거리며 복도 끝에 있는 마지막 방으로 향했다. 유일하게 굳게 닫혀있던 그 방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배어났다.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거대한 종이 상자들이 천장 높이까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영숙은 홀린 듯 가장 가까운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고 폐부로 들어오던 숨이 일순간 멎어버렸다. 상자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붉은 띠지로 묶인 채 수백 개의 다발로 가득 차 있었다. 돈이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양의 현금 덤이었다. 영숙은 뒷걸음질을 치다 방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 형태의 서랍장을 발견했다. 거실 탁자 위에 무심코 놓여있던 작은 열쇠가 뇌리를 스쳤다. 영숙은 미친 듯이 거실로 뛰어나가 그 열쇠를 챙겨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맞춰 돌리자 무거운 자물쇠가 풀리는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서랍을 당기자 그 안에는 보석도 귀중품도 아닌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서류철의 겉면에는 붉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기밀이라는 두 글자가 찍혀 있었다. 영숙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첫 장을 넘겼다. 개인전속 유지 계약서 갑재민, 을지은, 계약기간 14년. 영숙의 시선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따라 내려갈수록 그녀의 핏기가 가시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조. 을은 계약 기간 내에 자의로 본 거처를 이탈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전액 반환 및 금 4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외부 행사에 동행하여 완벽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사적인 인간관계나 연애 감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영숙은 쥐고 있던 서류를 놓치고 말았다. 바닥으로 흩어지는 종이들을 보며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12년 전 지은은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가난한 엄마의 병원비와 빚을 갚기 위해 저 차갑고 잔인한 재벌가 남자의 화려한 인형으로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통째로 팔아넘긴 것이었다. 영숙의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거실 쪽에서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주 규칙적이고 차가운 발소리였다. 명희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억누르며 황급히 서류철을 금고 안에 밀어 넣었다. 열쇠를 돌려 잠그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거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깊은 늪에 빠진 사람처럼 무겁고 위태로웠다.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고 차가운 복도의 조명이 거실의 어둠을 길게 갈라놓았다. 그리고 그 빛의 끝에서 명희는 12년 만에 자신의 피부티를 마주했다. 혜원아. 명희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러나 현관에 들어선 혜원의 반응은 명희가 평생 상상해온 모녀의 눈물겨운 재회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혜원은 반가움에 달려오는 대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최고급 실크로 짜인 화려한 짙은 남색 이브닝 드레스가 그녀의 마른 몸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잡지 표지에서나 볼 법한 눈부신 자태였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과 대비되는 그녀의 두 눈동자는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극심한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혜원의 시선은 10여 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의 굳어버린 시선은 오직 자신의 등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향하고 있었다. 어두운 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재민이었다. 그는 굽 높은 구두를 신은 혜원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컸고 그가 내뿜는 오만한 위압감은 넓은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재민은 혜원의 곁에 멈춰서서 거실 한가운데 넋을 잃고 서 있는 명희를 발견했다. 그의 시선이 명희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바닷바람에 상한 손등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그것은 결코 오랜만에 뵙는 장모를 바라보는 사위의 눈빛이 아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발견했을 때나 지을 법한 지독하게 오만하고 불쾌한 경멸의 눈빛이었다. 명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시며 뒷걸음질을 쳤다. 평생 남의 바닥에서 거친 파도를 타며 살아온 억센 여인이었지만 재민이 뿜어내는 절대적인 계급의 차이 앞에서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 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뼈를 깎아내는 듯한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명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혜원만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 공간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을 들이는 걸 허락했지. 내 집이 자선단체라도 되는 줄 아나.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혜원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의 비서들이나 할 법한 철저하게 훈련되고 기계적인 복종의 자세였다. 명희는 제 눈을 의심했다. 딸은 남편에게 변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극도로 정중한 존댓말을 쏟아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해 저도 미처 출입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불쾌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에 찢겨나가는 것처럼 아파왔다. 저 남자는 사위가 아니라 주인이었고 내 딸은 아내가 아니라 하수인이었다. 12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보내오던 그 엄청난 돈의 정체가 명희의 머릿속을 잔인하게 강타했다. 돈의 대가는 딸의 존엄성이었다. 재미는 혜원의 처절한 사과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소매를 걷어 손목에 찬 최고급 명품 시계를 무심하게 확인하더니 구두굽으로 대리석 바닥을 느릿하게 긁으며 몸을 돌렸다. 2시간 뒤에 본가에서 가족 만찬이 있는 걸 잊지 않았기를 바라지.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올 거다. 그 전까지 이 쓰레기 같은 상황을 완벽하게 치워둬. 내 기분을 더 이상 망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재미는 그 잔인하고 모욕적인 명령을 끝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명희를 향한 인사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눈빛 교환도 없었다. 무거운 현관문이 매끄럽게 닫히며 외부와 집안을 완전히 단절시켰다. 집안에는 오직 2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꼿꼿하게 서 있던 혜원의 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툭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화려한 실크 드레스 자락이 차가운 대리석 위로 처참하게 번졌다. 명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달려가 바닥에 웅크린 딸의 좁은 어깨를 부여잡았다. 손끝에 닿은 딸의 몸은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혜원아, 내 새끼야,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방금 저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대체 너한테 뭐라고 한 거냐. 명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 안에서 보았던 붉은 글씨의 기밀 계약서와 방금 전 재민이 쏟아내고 간 모멸감 가득한 말들이 명희의 이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쓰고 있었다. 12년 동안 낡은 고향 집을 지키며 딸이 번듯한 가문에 시집가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저주스러웠다. 빨리 말해보거라. 부부싸움을 한 게냐? 아니면 네가 저놈한테 큰 빚이라도 진 게야. 왜 남의 바닥에서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던 내 딸이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거냐고. 명희가 오열에 가까운 목소리로 혜원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혜원은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화려하게 세팅된 머리가 흐트러지는 것도 모른 채 양손으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 쥔 채 깊고 무거운 숨을 헐떡였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혼자서만 삼켜내야 했던 끔찍한 진실이 목끝까지 차올라 그녀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이고 있었다. 마침내 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죽은 듯이 살아온 자 특유의 서늘하고 텅 빈 눈빛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혜원은 자신의 어깨를 쥐고 있는 명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굵은 눈물이 맺힌 어머니의 주름진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붉게 칠해진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의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무거웠지만 놀랍도록 또렷하게 거실 전체를 울렸다. 나 남편 같은 거 없어. 명희에 멈춰있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다. 혜원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어머니의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찔러 넣었다. 나는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야. 그저 철저하게 계산된 계약 아래서 그 남자의 완벽한 체면을 위해 필요할 때만 꺼내서 보여주고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물건이야. 12년 전 엄마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을 나섰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혜원의 목소리가 깨진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흩어졌다. 명희는 자신의 세상이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완벽하게 세공된 유리성 안에 갇힌 딸의 끔찍한 실체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잔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명희의 귓가에 혜원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는 이명처럼 맴돌았다. 물건. 자신의 배 아파 낳은 귀하고 어여쁜 딸이 핏기가 가신 입술로 스스로를 감정이 없는 물건이라 칭하고 있었다. 명희는 호흡을 가다듬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끔찍한 진실의 파편들이 그녀의 온몸을 찔러대기 시작했다. 12년 전에 늦은 겨울밤이 떠올랐다. 거친 바다에서 무리하게 물질을 하던 명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날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눈을 떴을 때 명희의 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술비와 약값이 청구서로 쌓여 있었다. 평생 남의 집 허드레실과 생선 장사를 전전하며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때가 20살을 넘겼던 혜원이 창백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와 외국계 기업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었다. 명희는 그저 딸이 똑똑하고 운이 좋아서 훌륭한 직장을 구한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다. 딸이 재벌가 자제와 눈이 맞아 결혼을 서두를 때도 그저 내 딸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혜원이 무릎을 꿇고 털어놓은 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외국계 기업 취업도 부유한 사업가와의 결혼도 모두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산 거야. 자기 가문의 더러운 스캔들을 덮고 외부 언론과 다른 재벌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완벽하고 순종적인 젊은 아내라는 장기말이 필요했던 거지. 어머니 병원비와 우리 집의 빚을 전부 갚아주는 대가로 나는 내 청춘과 자유를 14년 동안 그 남자에게 양도하는 기밀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 혜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오히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명희는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주먹으로 내리쳤다. 자신이 병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딸의 피와 살을 갉아먹었다는 지독한 죄책감이 그녀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왔다. 12년 동안 명절마다 고향 집으로 배달되던 최고급 한우 세트와 엄청난 액수의 용돈이 사실은 딸이 지옥 같은 진열장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견뎌낸 피눈물의 대가였다는 사실에 명희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위약금이 40억 원이라고 했어. 내가 계약을 어기거나 내 마음대로 이 집을 벗어나려 하면 그 남자는 즉시 최고급 변호사들을 동원해 나를 파멸시키고 엄마마저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도망칠 수조차 없었어, 엄마. 혜원의 마지막 말이 끝남과 동시에 명희의 깊은 슬픔은 곧 맹렬하고 거친 짐승 같은 분노로 돌변했다. 남의 바다에 거친 풍랑과 싸우며 홀로 딸을 키워낸 어미의 맹목적인 본능이 폭발한 것이다. 명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혜원이 말릴 틈도 없이 안방으로 거칠게 돌진했다. 안방 옷장에 커다란 문을 양손으로 거칠게 열어젖힌 명희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원피스와 명품 코트들을 옷걸이째로 무자비하게 끄집어내어 방바닥으로 내동댕기 치기 시작했다. 값비싼 가죽 가방과 화려한 장신구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하고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당장 짐 싸라. 이딴 더러운 옷들 영혼을 파먹는 이딴 껍데기들 당장 다 벗어던져. 명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눈물로 얼룩져 방 안을 무섭게 울렸다. 혜원이 달려들어 어머니의 허리를 끌어안고 말렸지만 명희는 딸을 밀쳐내며 더욱 거세게 옷가지들을 짓밟았다. 40억, 80억 그깟 돈이 문제냐. 내 딸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의 인형 노릇을 하면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깟 돈이 무서워서 여기서 이 꼴을 하고 살아. 네가 평생 감옥에 간다면 내가 면회를 갈 것이고 길바닥에 나 앉아 구걸을 해야 한다면 내가 깡통을 찰 것이다. 당장 짐 챙겨서 엄마랑 당장 남해로 내려가. 엄마 제발 진정해. 엄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몰라. 재민 그 남자는 사람 목숨 하나쯤은 벌레 밟듯 지식여버릴 수 있는 괴물이야. 혜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명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다. 혜원의 눈에서 마침내 억눌러왔던 굵은 눈물이 터져나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 모녀의 찢어지는 듯한 실랑이와 오열이 완벽하게 차갑던 유리성 안을 처참하게 뒤흔들고 있었다. 딸을 살려내려는 늙은 어미의 절규와 현실의 공포에 짓눌려 체념해버린 딸의 두려움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 쪽에서 굳게 잠겨있던 도어록의 비밀번호가 해제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연속해서 울려 퍼졌다. 명희와 혜원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방금 전 재민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재민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 혜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는 뾰족한 구두 굽소리가 폭풍 전야의 고요를 깨며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쪽으로 다가왔다. 안방 문가에 나타난 사람은 재민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압도하는 오만한 기품으로
무장한 여인 재민 일가의 권력을 대변하는 세은이었다. 세은의 짙은 붉은색 립스틱이 발린 입술은 우아하게 호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는 안방에 널브러진 명품, 옷가지들과 엉망으로 엉켜있는 명의 모녀를 향해 극도의 혐오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세은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최고급 실크 드레스 위로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디뎠다. 날카로운 구두 구비 회원의 드레스를 잔인하게 짓밟는 광경은 마치 그들의 계급과 권력이 두 모녀의 삶을 어떻게 유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세은은 두 팔을 여유롭게 교차하며 비웃음이 가득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길 잃은 천박한 들개가 오라버니의 고급 진열장에 기어들어 왔다는 보고를 받긴 했는데 쥐새끼처럼 조용히 있다 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집안을 아주 더럽게 어질러 놓았네. 세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혜원의 창백한 얼굴을 지나 명희의 적대적인 눈빛에 가닿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지만 불쾌한 구경거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조소했다. 도망칠 곳 없는 절망적인 유리 감옥 안에서 진짜 지옥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세은의 조롱이 담긴 목소리는 날카로운 독침처럼 명희의 심장에 파고들었다. 명희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평생 바다의 거친 파도와 싸워온 세월이 새겨진 거친 눈빛으로 세은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쉰 목소리에는 남의 짠 소금기처럼 억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인지는 모르겠다만 함부로 놀리는 그 주둥이 당장 닥치지 못해 세우는 명희의 거친 반말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더욱 짙은 조소가 번졌다. 마치 교양 없는 하층민의 발악을 감상하는 듯한 지독하게 오만한 태도였다. 어머 교양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찾아봐도 없는 억센 사투리 좀 봐. 역시 바닥 인생들은 어딜 가나 티가 난다니까. 당신 딸이 지난 12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나 보네. 조용히 입 닫고 주는 돈이나 받아먹으며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 법 말이야. 세우는 말을 멈추고 거실 한쪽에 놓인 고급 크리스탈 배에서 얼음이 가득 담긴 물병과 잔을 꺼내 들었다. 얼음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맑고 차가운 소리가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잔에 얼음물을 가득 따르더니 혜원이 주저앉아 있는 곳으로 우아하지만 위협적인 발걸음을 옮겼다. 이봐 물건. 내년의 유일한 가치는 그 반반한 얼굴로 오라버니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제는 미천도 없는 내 어미까지 끌어들여서 이 집안의 품격을 더럽혀 내 존재 자체가 오점인데 감히 더 큰 오점을 만들려고 해. 혜원이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다. 죄송합니다. 제발 어머니께는 아무 말씀 마세요.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내년 따위가 뭘 책임질 수 있는데. 세은은 코웃음을 치며 혜원의 턱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들고 있던 얼음물 잔을 혜원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얼음물이 혜원의 얼굴과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며 값비싼 실크 드레스의 가슴 부분을 흠뻑 적셨다. 몇 개의 얼음 조각이 드레스 안으로 굴러떨어지자 혜원의 몸이 경련하듯 움찔 떨렸다. 굴욕감에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그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명희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이성이 끊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의 공기를 세차게 갈랐다. 명희의 거친 손바닥이 세은의 희고 고운 뺨을 무자비한 힘으로 후려친 것이었다. 세은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이 허공에서 흐트러졌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물리적인 충격과 몸 열감에 세은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의 하얀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명희는 딸의 앞을 막아선 채 상처 입은 늙은 암사자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새끼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대면 그땐 내년에 그 잘난 목을 그대로 비틀어 버릴 것이다. 돈이면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너희 같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두렵지 않을 줄 알아. 바로 그때 세은의 핸드백 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세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에는 오라버니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재민의 감정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만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그 쓰레기 같은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건가? 세은은 방금 전의 충격은 온데간데 없이 금세 가녀린 피해자로 돌변하여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했다. 오빠, 나 방금 뺨 맞았어. 저 천박한 여자가 내 뺨을 때렸다고. 스피커폰 너머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살벌했다. 잠시 후 재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모든 온기가 제거된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거기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여자한테 똑똑히 전해. 내 동생 뺨 한 대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 미천한 모녀의 뼛속에 평생 새겨줄 테니. 재민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혜원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야 만 것이었다.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혜원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재민이었다. 혜원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재민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잔인함 그 자체였다. 내 인내심을 시험한 대가다. 남은 계약 기간 2년 그딴 건 이제 없어. 혜원의 숨이 멎었다. 재민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차갑게 박혔다. 45일, 딱 45일을 주지. 그 안에 위약금 40억 원 전액을 내 앞에 가져와. 단일 원이라도 부족하면 넌 계약 위반으로 모든 걸 빼앗기고 알거지가 될 거다. 그리고 네 어미는 내 동생을 폭행한 죄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썩게 만들어 주겠다. 안 돼요, 제발. 제발 그것만은. 혜원의 애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무정하게 끊어졌다. 혜원은 손에서 힘이 풀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45일. 이 년이라는 시간도 지옥이었지만 45일이라는 시간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돈을 갚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를 지키고 완전한 파멸을 피하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 안에
4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만들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절망의 무게가 두 모녀의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유리성은 이제 빠져나갈 길 없는 잔혹한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날 밤 두 모녀는 지옥 같은 유리성을 빠져나왔다. 혜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명희를 데리고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뒤로하고 서울의 더 낡고 어두운 골목으로 꾸역꾸역 기어 들어갔다. 명희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풍경을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딸의 손을 잡고 당장 남해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도망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재개발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허름한 동네였다. 혜원은 익숙한 듯 좁은 골목길을 따라 명희를 이끌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낡은 목조 간판이 걸린 작은 찻집 문 앞에서 멈췄다. 간판에는 민들레 쉼터라는 소박한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여긴 뭐 하는 곳이냐? 명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와 쌉싸름한 약초차 향기가 코끝을 부드럽게 감쌌다. 찻집 내부는 어둡고 아늑했으며 여기저기 흩어져 앉은 여자들의 낮은 소공어림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명희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 여자들의 눈빛 속에 자신의 딸 혜원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깊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한쪽 구석에서 찻잔을 닦고 있던 중년의 여인이 혜원을 발견하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어서와 혜원씨, 오늘은 낯선 분과 함께네. 제 어머니세요. 잠시만 신세 좀 질게요 이모. 쉼터의 주인으로 보이는 여인은 명희에게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희는 찻잔을 든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20대로 보이는 앳된 여자부터 명희 자신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중년 여성까지 그들은 서로의 신상을 깊이 묻지 않은 채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는 듯 보였다. 명희는 옆자리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다. 그 인간이 이번엔 아버지가 하시는 공장에 세무조사를 넣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10억을 더 내놓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면서요. 나는 어제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계약서에 없는 외출은 허락할 수 없다며 차 키를 뺏어갔어요. 이러다 정말 여기서 죽겠구나 싶었죠. 명희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곳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다. 재민과 같은 부유하고 무자비한 남자들에게 붙잡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자들이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모이는 비밀스러운 도피처였다. 명희는 비로소 자신의 딸이 겪어온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 거대한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에는 혜원과 같은 민들레들이 소리 없이 짓밟히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찻집 구석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갓 20살을 넘긴 듯 보이는 아주 어린 여자였다. 그녀는 손에 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돈을 더 내놓으래요. 이번 주까지 2억을 더 구하지 못하면 과거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했다.
여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조용히 앉아있던 혜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여자의 떨리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숨 쉬어. 괜찮아. 나를 봐. 내 목소리에 집중해.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혜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자신의 딸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상처 입은 다른 이를 보듬을 줄 아는 강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명희의 가슴 속에서 슬픔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차올랐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소동이 겨우 진정될 무렵 혜원은 지친 기색으로 명희를 데리고 쉼터를 나섰다. 어두운 골목길은 여전히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했다. 두 모녀가 말없이 걷고 있을 때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나타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재민의 비서인 건우였다. 명희는 반사적으로 혜원의 앞을 막아서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건우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긴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건우는 주위를 빠르게 살피며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혜원에게 건넸다. 무슨 짓이야? 또 무슨 더러운 수작을 부리려는 개냐? 명희가 소리쳤지만 건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혜원에게만 낫고 빠른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은 단순히 돈만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 있는 건 회장님이 로펌에 지시한 서류의 사본입니다.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출국 금지를 신청하며 심지어 과거에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법률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45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혜원은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는 것을 넘어 전과자로 전락하게 될 운명이었다. 건우는 마지막으로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은 한번 목표로 삼은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도망치십시오.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건우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명희와 혜원은 차가운 밤에 골목길 한가운데에 서서 재민의 잔인한 계획이 담긴 서류를 쥔 채 망견자실했다. 쉼터에서 잠시나마 얻었던 작은 연대의 옹이는 이제 목숨을 건 생존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비정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혜원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명희를 깨웠다. 그녀의 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 위태롭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엄마 잠시 저와 같이 가실 곳이 있어요. 혜원은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명희는 묵묵히 딸의 뒤를 따랐다. 낡은 소형차는 이른 아침에 한적한 도로를 타고 서울의 심장부를 빠르게 벗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던 회색빛 빌딩 숲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있는 교외의 푸른 논밭과 나지막한 산들이 펼쳐졌다. 도시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차가운 공기가 열린
차창으로 스며들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포장도로가 끝나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더니 인적이 드문 작은 언덕 중턱에서 마침내 멈춰섰다. 그곳에는 작고 아담하지만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는 작은 목조 주택 한 채가 서 있었다.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지만 그 모습은 차가운 강남의 유리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과 포근함을 품고 있었다. 저기에요, 엄마. 제가 언젠가 정말로 살고 싶었던 곳. 혜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희는 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집을 바라보는 혜원의 눈빛 속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결코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꿈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아직 마감이 다 되지 않아 휑했지만 커다란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인공적인 디퓨저 향 대신 기분 좋은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그 남자가 던져주는 돈의 부스러기들을 지난 몇 년간 몰래 모았어요. 술값이나 명품 가방값으로 사라질 그 더러운 돈의 일부를 떼어내서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 사람 명의를 거쳐 이 땅을 사고 이 집을 지었어요. 언젠가 계약이 끝나는 날이 오면 모든 걸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서 엄마랑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혜원의 담담한 고백에 명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딸은 지옥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만의 작은 성역을 비밀스럽게 일구고 있었던 것이다. 명희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하지만 그 따스한 순간은 길지 않았다.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들을 짓눌렀다. 이 집과 땅을 팔면 조금은 보탤 수 있겠죠. 그리고 강남의 그 집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엄마. 그날 이후 두 모녀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재민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들의 모든 것을 올가매고 있었다.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찾아간 부동산 중개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합니다, 사모님.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약속을 잡으면 당일에 취소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릅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재민의 짓이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혜원이 가진 모든 것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굴욕적인 과정을 통해 그녀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재민이 정한 45일이라는 시한은 야속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결국 혜원은 눈물을 머금고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아파트를 넘겨야 했다. 그녀의 옷장 안에 가득했던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도 중고 매장에 헐값으로 팔려나갔다. 지난 12년간 그녀의 몸을 감쌌던 화려한 껍데기들이 푼돈이 되어 그녀의 손을 스쳐 지나갈 때 혜원은 자신의 존엄성마저 조각나 흩어지는 듯한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 모든 것을 팔아치운 마지막 날 밤, 혜원은 작은 여관방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돈을 계산했다. 명희는 딸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던 혜원의 손이 마침내 멈췄다. 그녀의 어깨가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졌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아직도 5억 원이 부족해. 혜원의 목소리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던 명희가 묵직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아직 다 끝난 거 아니다. 명희는 자신의 낡은 외투, 가장 깊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꼬깃꼬깃 접어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돌아보자 명희는 봉투 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등기권리증,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명희의 부모님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남해의 낡은 고향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혜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안 돼요, 엄마. 그 집은 할머니의 유산이고 우리 가족의 뿌리잖아요. 절대로 팔 수 없어요. 혜원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명희의 표정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눈물이 맺힌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평생이 담긴 듯한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뿌리가 다 뭐냐? 이건 네 할미도 하늘도 이해해 주실 게다. 집이 아니라 내 딸 목숨값이다. 명희의 거친 손이 혜원의 떨리는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네가 살아야 우리 뿌리도 이 지긋지긋한 서울 땅바닥에 다시 내리는 게야. 알겠냐 내 새끼야? 낡은 등기권 리증 위로 혜원의 뜨거운 눈물이 굵게 방울져 떨어졌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그들의 모든 역사를 팔아넘겨야 하는 가장 큰 희생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남의 집을 팔기로 결정한 다음 날 혜원의 낡은 핸드폰이 지독한 소음을 내며 울렸다. 발신자는 재민이었다. 혜원이 전화를 받기도 전에 명희가 딸의 손을 낚아채듯 막아섰다. 받지 마라. 더는 저 짐승 같은 놈의 목소리 듣지 마. 하지만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공포에 잠식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자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재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처럼 흘러나왔다. 오늘 저녁 VVI 피자선 만찬이 있다. 7시까지 준비를 마치고 기다려.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내 어미가 내 동생의 뺨을 후려친 영상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걸 잊었나. 네가 오늘 내 파트너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당장 그 영상을 언론사와 경찰에 넘길 거다. 선택은 내 몫이야. 재민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명희는 딸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치를 떨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혜원의 가장 약한 고리인 어머니를 붙잡고 그녀를 진열장으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재민이 보낸 사람들이 혜원과 명희가 머물고 있는 낡은 여관방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 상자, 그리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까지 대동하고 있었다. 명희는 이딴 더러운 것들 당장 가지고 꺼져 라며 그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혜원이 어머니의 팔을 조용히 붙잡았다. 괜찮아, 엄마.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니까. 혜원은 텅 빈 눈으로 거울 앞에 앉았다.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다시금 화려한 껍데기를 뒤집어 쓴 인형으로 변해갔다. 짙은 화장은 그녀의 지친 기색을 완벽하게 감추었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가녀린 목을 차갑게 감쌌다. 명희는 자신의 딸이 마지막 남은 영혼마저 저당 잡힌 채 재물처럼 꾸며지는 그 모든 과정을 심장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만찬이 열리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권력과 불을 움켜쥔 자들이 서로의 가면을 향해 우아한 미소를 던지고 있었다. 혜원은 재민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허리를 감싼 재민의 손길은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이었고, 그녀의 귓가의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과 같았다. 오늘 밤 넌 내 가장 완벽하고 값비싼 수집품이야.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웃어. 내 어미의 남은 인생이 내 입꼬리에 달려 있으니. 혜원은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재민을 따라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재벌가의 사모님들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어머, 재민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은 오늘도 참 인형 같으시네. 어느 가문 사람인지 아직도 알려진 게 없죠. 글쎄 말이야. 너무 조용해서 있는 줄도 모르겠다니까. 하긴 저런 자리는 말을 아끼는 게 미덕이겠지. 그들의 대화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혜원에 굳어있던 심장을 찔렀다. 12년. 지난 12년 동안 수백 번도 더 겪어온 보이지 않는 계급의 낙인이었다. 혜원의 눈앞으로 어머니 명희의 주름진 얼굴과 언덕 위 작은 목조주택의 따스한 햇살, 그리고 민들레 쉼터에서 절규하던 어린 여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아니,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와인잔에 닿았다. 핏물처럼 검붉은 액체가 크리스탈잔 안에서 요염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혜원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재민이 다른 기업 회장과 악수를 나누기 위해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혜원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든 채 그의 앞으로 비틀거리듯 나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누구도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나 죄송해요. 혜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인형처럼 가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기울어진 와인잔이 재민이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순백색의 실크 정장 재킷 위로 붉은 궤적을 그리며 쏟아져 내렸다. 연회장 안에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재민의 완벽한 체면을 상징하던 순백의 정장 위로 지울 수 없는 붉은 얼룩이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재민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억눌려 있던 야수와 같은 사리가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는 순식간에 혜원의 팔뚝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귀 힘에 혜원의 얼굴이 고통으로 창백하게 질렸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시선은 이게 나의 마지막 반항이다 라고 외치는 듯 했다. 재민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혜원을 거칠게 이끌어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분노로 가득 차 혜원은 거의 반쯤 끌려가다시피 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지하 주차장. 재미는 혜원을 육중한 콘크리트 기둥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혜원의 등이 기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내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이딴 짓을 벌여 내가 우스워 보여 내 체면을 이 재민의 얼굴을 짓밟아. 재민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혜원의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보게 만들었다. 넌 끝났어. 마지막 기회는 내 스스로 걷어찬 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차가운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정고까지 위약금 40억 원 단일 원도 빠짐없이 내 사무실 책상 위에 가져와.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1원이라도 부족하면 내 어미는 당장 구치소에 쳐넣고 평생 썩게 만들 거고, 넌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어주마. 재미는 혜원을 기둥에 내팽개치듯 놓고는 붉은 와인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재킷을 신경질적으로 매만지며 뒤돌아섰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주차장을 차갑게 울리며 멀어졌다. 홀로 남겨진 혜원은 콘크리트 기둥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마지막 반항의 대가는 그녀의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다. 여관방의 낡은 침대 위에서 명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옆자리에 누운 혜원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죽은 듯이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명희는 알 수 있었다. 딸 역시 단일 초도 잠들지 못하고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무렵 명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 없던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남해의 고향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희는 마른 입술을 떼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말을 힘겹게 내뱉었다. 나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집 좀 팔아줘야겠다. 누님, 이 새벽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묻지 마라. 그냥 팔아. 오늘 안으로 무조건. 헐값이라도 좋다. 평당 얼마를 받든 상관없으니 오늘 전고 전까지 무조건 돈으로 만들어 내 손에 쥐어주면 된다. 할 수 있겠냐? 명희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벼랑 끝에 선 자의 처절함이 서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후배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명희는 차가운 여관방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부모님의 숨결과 자신의 젊음, 그리고 혜원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고향집의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리다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마지막 조각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날 오전은 피가 마르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혜원은 텅 빈 눈으로 낡은 핸드폰 액정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마침내 정고가 가까워 올 무렵 짧은 진동과 함께 입금 확인 문자가 도착했다.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처참한 금액이었지만 부족했던 5억 원을 간신히 메울 수 있는 액수였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간신히 붙잡은 지푸라기였다. 두 모녀는 말이 없었다. 그들은 12년 세월의 모든 흔적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챙겼다. 그 안에는 화려했던 과거의 유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직 남해의 흙이 묻은 낡은 옷가지와 달아빠진 사진 몇 장만이 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여관을 나서려던 바로 그때 혜원의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문자가 도착했다. 건우였다. 여관 뒤편 주차장, 지금 바로. 혜원은 명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여관의 후문으로 향했다. 어두컴컴한 주차장 구석에 낡은 화물차가 서 있었고 건우가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서류 가방 하나를 혜원에게 내밀었다. 현금은 위험합니다. 회장님이 손을 써서 모든 은행 거래가 막히기 직전입니다. 이 안에 든 자기 압수표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건우는 그 말만 남긴 채 그림자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혜원은 40억 원이라는 자신들의 목숨값이 담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끌어안았다. 이제 남은 것은 재민의 사무실로 가서 이 지긋지긋한 거래를 끝내는 것뿐이었다. 두 모녀가 비장한 표정으로 여관의 낡은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과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숨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유리로 된 회전문 앞에서 강제로 멈춰 세워졌다. 회전문 앞에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세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누가 봐도 위압적인 거구에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서 두 모녀의 앞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세은의 붉은 입술이 비웃음으로 뒤틀려 있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시궁창 쥐새끼 모녀 아니야.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러 가는 길인가 보네. 명희가 혜원의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렸다. 길 비켜라. 이 독사 같은 년아. 글쎄 그건 좀 곤란한데 오라버니께서 명령하셨거든.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감히 돈으로 자유를 사려는 불경한 짓을 막으라고 말이야. 세은의 시선이 혜원이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서류 가방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저 가방 빼앗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육중한 그림자가 두 모녀를 덮쳤다. 경호원 중 한 명이 혜원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비틀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혜원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그 순간 다른 경호원의 손이 모녀를 떼어놓기 위해 명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평생을 거친 노동으로 단련된 명희였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된 남자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명희의 몸이 균형을 잃고 맥없이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녀의 머리가 차갑고 딱딱한 여관,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혜원의 눈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아득하게 번져나갔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와 자신의 손에서 무참히 빼앗기는 목숨줄과도 같은 서류 가방, 모든 것이 끝장나고 있었다. 혜원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세상 역시 함께 무너져 내렸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이 혜원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을 후벼 팠다. 경호원의 소나귀에 붙잡힌 그녀의 여린 팔뚝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광경이었다. 엄마, 혜원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사이 다른 경호원의 손이 마침내 그녀가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던 서류 가방을 거칠게 빼앗는데 성공했다. 가방의 잠금 장치가 충격에 의해 부서지며 안에서 쏟아져 나온 수표 몇 장과 현금 뭉치가 싸늘한 롭이 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영혼과 자신의 시비, 연세월이 담긴 목숨 그 자체였다. 세은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흩어진 돈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았다. 꼴 좋네. 마지막 발악도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서 저것들 싹 다 주워서 회수해. 경호원이 흩어진 돈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명희의 몸이 아주 느리고 위태롭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바닥을 짚고 이를 악물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머리 뒤편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통증과 어지럼증에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오직 하나 딸의 손에서 목숨줄을 빼앗아 들고 비웃고 있는 세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어미의 눈에 핏발과 함께 맹렬한 광기가 서렸다. 명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로비 한쪽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작은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부정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로 굵은 천일염이 가득 담겨 있었다. 명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항아리를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짐승과도 같은 기이한 괴성을 지르며 세은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악귀 같은 것들아. 세은과 경호원들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잠시 당황하는 사이 명희는 항아리 안에 있던 소금을 한 움큼 가득 집어 세은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뿌려버렸다. 악!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눈보라처럼 세은의 얼굴과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몇몇 굵은 소금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자 세은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우아하고 고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소금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혼란이 발생한 것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세은에게 쏠린 그 틈을 명희는 놓치지 않았다. 혜원아 뛰어, 어서 가방 챙겨서 뛰어. 명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혜원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수표와 돈뭉치를 미친 듯이 다시 가방 안으로 쓸어 담았다. 명희는 뒤늦게 달려드는 경호원 한 명의 다리를 온몸으로 붙잡고 늘어졌다. 평생 거친 바다와 싸워온 그녀의 악력은 필사적이었고 경호원은 쉽게 그녀를 떼어내지 못했다. 어서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뛰어. 어머니의 외침을 등 뒤로 한 채 혜원은 눈물을 쏟으며 로비의 회전문을 향해 달렸다. 남은 경호원 한 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만 혜원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의 몸을 세게 밀치고 빠져나왔다. 그녀의 값비싼 드레스 자락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녀의 젖은 뺨을 때렸다. 혜원은 비틀거리며 도로로 뛰쳐나가 지나가던 택시를 미친 듯이
두드려 세웠다. 채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가 2명의 경호원에게 제압당해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야만 했다. 기사님, 가주세요. 빨리. 제발 빨리요. 택시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혜원은 서류 가방을 부서져라 끌어안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어낸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이 선 얼굴로 택시기사에게 낫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다. 재민의 제국 JM 타워였다. 택시가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다. 혜원은 찢어진 드레스 차림 그대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40억 원이라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담긴 무거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빌딩의 검은 유리가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혜원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괴물의 심장부로 제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혜원은 거대한 유리 요새 같은 JM 타워의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위태롭게 흔들렸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고 주변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달하고 문이 열리자 정적만이 감도는 회장실 복도가 나타났다. 혜원은 망설임 없이 육중한 검은색 목재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방 안에는 민혁이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심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침입자의 등장에도 놀라는 기색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혜원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몰골이 가관이군. 내 동생에게 행패를 부리고 도망쳤다는 보고는 받았다만 여기까지 제 발로 기어 들어올 줄은 몰랐어. 민혁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내뱉으며 책상 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혜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품에 안고 있던 서류 가방을 그의 책상 정중앙에 거칠게 내던졌다. 무거운 가방이 책상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음을 냈고 그 충격으로 민혁의 찻잔이 가볍게 흔들렸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든 수표 뭉치와 현금 다발들을 민혁의 눈앞에 쏟아부었다. 40억 원. 단일 원도 틀리지 않고 다 모아왔어. 이제 당신과 나의 그 더러운 계약은 이 시간부로 끝이야. 민혁은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돈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수표 한 장을 가볍게 튕기더니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혜원을 쏘아보았다. 이 돈을 구하려고 고향 집까지 팔아치웠다지 대단한 모성애군. 하지만 혜원아, 네가 잊은 게 있어. 내가 원한 건 단순히 이 종이 조각들이 아니야. 나는 네가 내 발밑에서 평생을 기며 속죄하기를 원했지.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원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혜원의 발치에 길게 드리워졌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계약서 한 장 없앤다고 네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와 네 어미를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민혁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혜원의 귓가를 때렸지만 혜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서며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겁쟁이거든.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이름 뒤에 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니까. 혜원은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방금 전 로비에서 당신 동생이 내 어머니를 폭행하고 내 돈을 빼앗으려던 모든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어.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당신이 나를 어떻게 가두고 감시했는지 그 비인간적인 계약 조건들도 전부 복사해서 변호사 친구에게 보냈지. 내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지 못하거나 우리 엄마 신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 일면은 JM그룹의 추악한 민낯으로 도배될 거야. 재민의 얼굴에서 여유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억눌린 분노가 소용돌이쳤지만 혜원의 말이 사실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철저하게 손익을 계산하는 사업가였고 혜원이라는 소모품 하나를 위해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민혁은 짐승처럼 낮은 신음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혜원의 이름이 적힌 12년 전에 그 저주받은 계약서였다. 그는 혜원의 눈앞에서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다. 하얀 종이 파편들이 눈송이처럼 혜원의 발치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12년간 그녀를 올가매었던 쇠사슬이 부서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귀에 내 이름이 들린다면 그땐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할 거다. 혜원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잠시 내려다본 뒤 아무런 미련 없이 뒤를 돌아 회장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 민혁이 신경질적으로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지만 혜원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혜원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자의 안도감이었고 다시 찾은 자신에 대한 위로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막 풀려난 명희가 지안의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명희는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딸을 발견하자마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다. 혜원은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두 모녀는 강남 한복판 차가운 빌딩 숲 아래에서 서로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은 채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2달 후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언덕 위 작은 목조 주택의 마당에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혜원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더 이상 매끄럽지 않았고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강남의 유리성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방 안에서는 명희가 이웃 주민들과 모여 앉아
왁자지껄하게 웃으며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비록 고향집은 팔았지만 혜원이 몰래 사두었던 이 작은 목조주택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다. 혜원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1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어둠 속에서 보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이 짠 바닷바람과 어머니의 잔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혜원아, 밥 먹자. 어서 들어와. 명희의 씩씩한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혜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지금 가요. 혜원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 안을 향해 뛰었다. 등 뒤로 지는 노을이 두 모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황금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계약서도 돈도 화려한 껍데기도 없는 삶. 하지만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진짜 인생의 첫 페이지가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래서